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은 친정 식구들과 작업을 하면서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렇게 저도 사연을 쓰는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네요. 저는 한 번의 결혼식으로 올렸고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있던 남편과 평생 살아갈 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동서들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때문인지 어쩌면 그 모두가 아닌 저의 잘못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끌고 계신 분들, 또 현명하게 긴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내려주세요. 남편과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겼는데 지금도 밤에 술을 마시면서 지난 실패를 곱씹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남편의 첫 만남 자체가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설렘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간 오리엔테이션 MT에서 저와 같은 과 동기인 창섭이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저 수많은 과 동기 중에 한 남자였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창섭이는 그 MT에서 절 보자마자 줄곧 쫓아다녔어요. 보통보다 좀 작은 키에 매력적일 것 없는 외모를 가진 남자였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어디에 가나 예쁘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지만 그에 비해 창섭이는 외모가 떨어지다 보니 전 그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친해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성격이었어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떼쓰다시피 해서 결국 자기 뜻에 따르도록 하는 독불 장군이었거든요. 서로 대화도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같이 있으면 불편한 뿐인 그 애와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다 같이 하는 술자리에 창섭이가 왔고 밤이 늦어서 자리를 뜨려는 저에게 그는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어요. 고향이 금산인 저는 당시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하지도 않는 그가 집 앞까지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와 친한 남자 동기 몇몇이 억지로 우리 둘을 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자취 집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래다 줘서 고마웠어. 그럼 나 들어갈게. 잘 가? 집 앞에 도착해서 그에게 작별 인사한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 찰나 창섭이는 저를 문으로 밀쳤고 저와 그는 그대로 자취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화를 내려던 저에게 틈도 주지 않고 그는 자기 입술을 제 볼에 밀착하려고 했습니다. 술 냄새인지 입 냄새인지 모를 구역질 나는 그의 냄새. 전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두 팔로 강경하게 그를 밀어대면서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내가 매너 있게 왕자님처럼 대해주고 기다려줬더니 이게 끝까지 날 무시해? 그냥 이대로 널 잡아뜨려서 내 여자로 만들어버릴 테다. 우악스러운 힘으로 날 바닥으로 밀치고 윗도리를 벗어 던지는 그를 보자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 같아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그에게 던져버렸죠. 그 와중에 냄비 뚜껑 하나가 그의 머리에 명중하고 말았어요. 아악 하는 단발마 비명을 질러대며 창섭이는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이때다 싶어서 전 재빨리 일어나서 부엌에 있는 칼을 내밀면서 절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변태 같은 자식아,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이 칼도 네 배돼지 한번 대볼까 어디? 저의 위협이 진심임을 느꼈는지 그는 겁을 집어먹고 그대로 밖으로 내빼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전 바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모두 잠그고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한참을 헐떡이며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날 제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떼어내는 일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창섭이에게 얽히기 시작한 날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저를 보는 학우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잘 지내던 동기들은 절 보고 수군대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짓궂은 애들은 아예 제 앞에서 흉을 보기까지 했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세경이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대바라진 기집애더라. 남자 하나 꼬시려고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렸다니. 창피하지도 않는 모양이네. 장섭이가 착해서 쟤 책임진다고 앞으로 사귈 거라고 하지 않냐. 그럼 됐지 뭐. 아, 난 저렇게 싼티나는 여자애들은 아무리 이뻐도 딱 질색인데. 장섭이 자식은 마음이 부처님 같으네. 잘 지내던 하구들은 한순간에 나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을 넘어서 날 벌레 보듯 하는 그 시선들. 그 시선은 저에게 참기 힘든 모멸감은 주었지만 그보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 답답함이 더 컸어요. 야, 사내 놈들끼리 그렇게 사람 앞에 두고 빈정대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내가 몸을 굴려? 내가 창섭이 같은 놈하고 사귀길 왜 사귄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절 경멸하는 시선으로 흘겨보고 자리를 피했을 뿐입니다. 결국 전 패닉에 빠진 채 그날 수업도 빼먹고 학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도 학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 혜정이가 찾아왔습니다. 뭐 먹고 살아는 있는 거야? 자, 죽 사왔으니 같이 먹자. 혜정아, 나 억울해서 미치겠어. 난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왜 하루아침에 다들 날 이상하게 보는 거야? 넌 그 이유를 알고 있니? 나도 들어서 알긴 알지. 그런데 친구인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애들한테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너도 알잖아. 나쁘고 허황된 소문이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퍼지는지. 이미 탁과에까지 너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 내가 너의 베스트 프렌드인 거 맞지? 너 나한테만은 솔직해야 한다. 우리 술 마신 날 창섭이가 널 집까지 바래다 준 게 사실이야? 그랬어. 그런데 창섭이가 나를 덮치려 들어서 내가 겨우 걔를 집에서 내쫓았거든? 그래서 난 걔랑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장섭이 그 새끼 구라치는 게 선수네. 하긴 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과 활동도 많이 하고 술자리도 안 빼먹어서 남자애들한테 의리 있는 평을 듣고 있잖아. 넌 조용한 편이고 과 친구들하고 많이 안 친하니까. 걔가 각 잡고 없는 말 지어내면 애들이 다 걔 말만 믿을 수밖에. 세경아, 놀라지 말고 들어. 어제 네가 창섭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려서 결국 너희 둘이 갈 때까지 갔다면서. 뭐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정이는 이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창섭이는 네가 같은 과 동기라서 지켜주려고 했는데 네가 워낙 적극적으로 자기를 유혹해서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는 거야. 얌전해 보이지만 남자 경험이 어찌나 많은지 너 남자 후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면서 음담패설까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자 동기들한테 퍼뜨린 모양이더라. 그래놓고 그 자식은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사이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냐면서 널 책임지고 사귀겠다고 공표까지 했어. 졸지에 넌 걸레 같은 여자가 그 자식은 책임감 있고 의리 있는 남자로 탈바꿈해버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 경험이 많고 성적으로 먼저 걔를 유혹하다뇨. 제대로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자식 거짓말에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니까 제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시덤불처럼 칭칭 묶여 창섭이와 사귈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도가 없었던 전 결국 대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카페에 취직한 저는 일하면서 흉측스러운 기억을 지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또 그를 보고 나서 좌절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창섭이는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찾아와서 커피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귀신을 본 것처럼 덜덜 떨며 주방으로 들어와 버리자
점장님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카운터에 나가서 창섭이와 한참 얘기하더니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경 씨, 저 남자가 누구길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혹시 뭐 스토커라도 되는 건가? 점장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니 점장님은 상황 파악이 되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랬습니다. 아, 그랬군. 세경 씨가 워낙 이쁘니까 저런 놈들 한둘쯤 붙을 수 있는 거야. 원래 이쁜 꽃에 벌이 꼬이는 법이지. 내가 잘 다일러서 돌려보냈으니까 나만 믿으라고. 점장님은 제 어깨를 감싸면서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점장님은 과하게 저에게 사생활을 물어보고 친한 척 굴었습니다. 혼자서 자취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스토커 말고 진지하게 사귀는 남친은 없냐? 설마 한 번도 한 적 없는 처녀는 아니냐? 등등. 점차 점장님의 간섭과 관심이 선을 넘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점장님에게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점장님, 요즘 저한테 이상하게 구시는 거 아시죠? 불편해서 내일부터 여기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카페를 나서려고 했지만 점장은 제 팔을 잡고 힘을 쓰며 놔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끼가 널 못 건들게 지켜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만두긴 어딜 그만둬. 넌 이 카페도 나한테서도 못 도망쳐. 유부남의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을 들고 카페 문으로 갔지만 점장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제 두피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창섭이가 나타났고 저에게서 점장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이 새끼야, 지금 그 손 못 놔? 경찰 부르고 직원한테 손대는 변태 새끼라고 소문내서 이 카페 문 닫게 해줄까 보다. 모순적이지만 절 구렁텅이에 빠뜨린 창섭이가 도리어 절 위험에서 구해준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창섭이는 저에게 소문난 일에 대해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휴학하고 도망쳐버려서 기회가 없었다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보니 점장이라는 놈이 절 보는 시선이 더러워서 무슨 일을 벌일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한 번씩 찾아왔다네요. 소문이 퍼진 그때 제대로 창섭이의 입장 얘기도 듣지 않고 도망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결국 창섭이가 날 구해준 일을 계기로 조금씩 전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 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왜곡된 일로 비롯되었지만 그래도 여느 연인들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잘 지냈어요. 대학을 마치고 취직해서 사회인이 되기까지 6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크게 대립하고 싸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찾고 싶다며 그는 취직하자마자 제게 청혼했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다만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전 그때까지 그의 성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주의라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순결을 끝까지 고수하고자 했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에게 선물 공세도 해보고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애원하며 빌고 있지만 결국 저를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에서 첫날 밤을 보낸 뒤로 남편은 매일 낮이고 밤이고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뒤 그만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날부터 왠지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전처럼 저에게 집착하거나 밤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밤늦도록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밖에서 노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딱히 남편과의 잠자리가 좋았던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된 상황이 한편으로는 편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처럼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았죠. 남편의 변심 이후 제 결혼 생활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형제가 많은 편이었는데 장남인 남편 아래에
시동생 둘이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줄줄이 장가를 갔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새 며느리가 한꺼번에 시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친정집에 대한 열등감은 없었습니다. 대학 학비부터 해서 제가 성장하는 데 모자람 없이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심지어 제 자취집 월세까지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직 친정집이 농사를 한다는 이유로 결혼할 때부터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제 동서들은 모두 서울 태생이었거든요. 그것도 첫째 동서는 잠실, 둘째 동서는 방배동에서 나고 자랐다는군요. 시모는 제가 시댁에 들어올 때와 다른 태도로 동서들을 반기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로 출신 지역 하나 때문에 말이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시댁에서 지내면 동서들은 귀족, 저는 무수리같이 보이지 않는 서열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라는 사람까지 남의 편처럼 굴었죠. 남편이 제 심정을 이해해주거나 시댁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재수 씨들은 좋은 동네에서 귀하게 자란 남의 집 딸이니까 엄마가 그에 맞게 대하는 것뿐이지 뭘 그런 걸로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고 서운해하냐? 이렇게 제 엄마 편만 들더군요. 남편도 시모도 원망스러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 놀라곤 하니까요. 우리 고향이 금산인데 아직도 부모님은 거기서 농사 짓고 농장을 하셔. 이젠 우리 오빠까지 내려가서 청년 농부가 되었는걸? 아, 정말? 부모님에 이어 오빠까지 농사를 짓다니. 아, 너 어렵게 자랐겠구나. 나 농사꾼의 딸은 처음 만나봤거든. 그래서 신기하기만 하다. 세경이 너 예쁘고 귀티나 보여서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짐작도 못했어.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너 생각만큼 그렇게 가난하거나 어렵지 않아. 우리 아빠 작년 농업 소득만 연 2억은 버셨는데? 뭐? 농사 지어서 그렇게나 많이 버신다고? 우와, 난 농부는 돈을 잘 못 버는 줄로만 알았지. 요거 아주 부잣집 딸내미였잖아. 그런 기념으로 이 떡볶이는 네가 싸라. 구독자 여러분도 누가 농사 짓는다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시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농부라고 하면 왜 가난부터 떠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 TV나 대중매체에서 영세한 농업인들만 다루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부모님처럼 웬만한 대기업 연봉 저리 갈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농부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심지어 친정오빠는 농사 경력은 짧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걸요. 원래 오빠는 저보다 더 좋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까지 서울에서 했어요. 하지만 직장생활 3년 만에 돌연 퇴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당연히 이런 아들을 반기지 않으셨죠. 이 자식아, 너같이 똑똑한 놈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소리냐?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야 많이 배운 장남이 시골에 썩는다는 것이 억장 무너지는 일이었겠죠. 그래도 오빠는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버지 땅 중에 1000평을 받아 본인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하시던 논농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사를 하더군요. 주로 판매 단가가 높고 기존의 농부들이 섣불리 하지 않는 까다로운 작황을 선택했대요. 예를 들면 애플망고나 고당도 딸기와 같은 것들 말이죠. 오빠의 포부는 컸지만 친정아빠나 이웃 농민들 모두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런 외국산 과일을 어떻게 여기서 재배하겠냐는 우려 어린 시선에도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어요. 결국 2년의 시도 끝에 애플망고와 딸기 농사의 수확량은 점차 늘어났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한 해만도 1억이 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빠는 계속해서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면서 젊은 농업인 모임까지 이끌어서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와 오빠를 존경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뒤에도 한 달에 2번씩은 꼭 친정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손도 돕고 우리 애도 농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 가서 밭에 씨앗도 뿌리고 물 주면서 다음에 오면 제 손으로 읽은 식물이 자라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은 귀한 자연 공부이고 아이도 이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애한테 더러운 흙이나 묻는다고 남편은 친정 방문을 싫어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면 뭐 어때요? 남편이 없어도 저는 아이와 함께 종종 친정 시골에 가서 농사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6년도에 친정 오빠는 서리태 재배에 시도해보자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애만 쓰다가 결국 서리태 재배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오빠와 아빠는 새참을 먹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농가 서리태 작물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덤벼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올해 작황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쉽지만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농법을 배워왔은께 나중에 다 도움되지 않겠소? 네네, 맞죠. 다음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농촌진흥원에 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공부해올게요. 좋다는 남의 말만 덮어놓고 듣다가는 실패할 게 뻔할 테니까요. 몇 개월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씁쓸한 막걸리로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 농사꾼들은 이번 실패를 다음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고 말 거라는 걸요. 그러나 고작 한 번 도와주러 내려와 놓고서 일을 실패니 발전 없는 시골 일이라면서 경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말이에요. 서리태 밭에 물 배수 공사가 필요해서 남편도 한번 내려와서 오빠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삽질도 엉망인 남편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이쿠야, 툭 하면 중심을 잃고 흙탕물에 넘어지고 삽자루도 하나 분질러 먹고 여자인 제가 봐도 한심했다죠. 그래도 진서방이 애쓴다며 친정아빠는 타박 한 번 하지 않고 독려해 주셨어요. 그이가 가서 한 거라고는 새참으로 나온 명태회 무침에 막걸리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래놓고서 남편은 처가댁이 농사꾼 집안이라 사위인 자기를 부려먹는다며 자기네 집에 가서 이 일을 고에 바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버젓이 있는 앞에서 시모와 남편의 동서들까지 우리 친정을 입으로 찍고 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알 수가 없네요. 그깟 검은 콩 무슨 돈이 된다고 저렇게 난리래. 도시에 사는 엘리트 사위에까지 그런 일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돈댁 분들도 참. 이 더위에 대학 나온 너까지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켰다는 말이야? 아이고, 그 사돈댁 참 웃긴 양반들이네. 야, 첫째, 너는 서방님을 그런 시답지 않을 농상일에 곧 등원을 시켜야겠니? 도무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저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머님, 이인은 가서 삽이나 분질러 먹고 막걸리나 마셨지. 일을 돕긴 뭘 도와요? 군대는 제대로 다녀온 건지 남자가 어떻게 저보다도 삽질을 못하나요? 그리고 동서, 우리 친정오빠는 고려대 나온 남자야. 동서가 어따 대고 엘리트 어쩌고.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야. 왜 이래?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엘리트지 우리 오빠가. 제가 맞는 말 해대니 다들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하다가 동서가 반박하더군요. 형님,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돌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지갑에서 예전 오빠 회사 명함을 꺼내어서 이해를 못해먹는 첫째 동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자, 눈이 있으면 봐라. 그리고 우리 친정 오빠는 지금 농사로 버는 돈이 현대 다닐 때 연봉보다 훨씬 많아. 시골에 산다고 무시하는 모양인데 강남에 산답시고 실제로는 밤에 허덕이는 누구네보다야 훨씬 잘 살고 있지. 안 그래?
말씀 참 곱깝게 하시네. 어? 형님, 지금 내 얘기 비꼬 와서 하는 거예요? 사실 첫째 동서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소위 파락군 출신이라고 뻐기고 있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친정 부모님 사업 빚 메꾼다고 대치동 아파트도 팔고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걸요. 빚도 많고 수입도 없으셔서 동서가 용돈을 보내드려야 할 판이거든요. 그러니 괜히 지가 찔려서 저의 사실적인 공격에 노려보기만 할 수밖에요. 이렇게 시댁에서는 툭하면 우리 친정이 시골에 농사 짓고 산다며 무시부터 하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애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38살이 된 우리 오빠는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오빠에게는 참 딱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오빠는 원래 동네에서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는 저도 아는 한 동네 사람이었지만 언니는 결혼 정년기 나이에 접어들자 오빠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이 동네에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도시로 나가자. 그곳에서 우리끼리 신혼생활을 시작해보는 거야. 하지만 오빠의 마음은 달랐죠. 오빠는 농사가 좋아서 직장도 때려치고 귀촌하러 내려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더라도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둘은 이 문제로 대립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이 일을 계기로 결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접었다고 제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뭐가 부족하다고 벌써부터 결혼을 포기해? 예진 언니보다 좋은 여자는 세상에 많아. 나야 농사가 좋아서 선택한 거지만 결혼할 여자들이 농촌에서 살고 싶겠니? 일단 농부라고 하면 만나보지도 않고 도망칠 거다 아마. 됐어. 난 여자 없이 살며 농사나 지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동안 오빠는 30대 중반의 나이를 넘기게 된 거죠. 그런 오빠가 안쓰러웠던 부모님의 한숨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기에 이르렀죠. 주변에 좋은 처자가 있으면 오빠한테 소개해주라고요. 제가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친정집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들 가난할 거라고 선입견부터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세한 상황도 모르면서 농부라고 하면 덮어놓고 소개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 아주 좋은 아가씨를 발견하고야 말았죠. 마트에서 우연히 동선회에서 일하시는 가사 도우미분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분의 따님이 계시더군요. 주말 저녁 시간에 엄마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함께 짐을 들고 가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 도우미분께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너무 참해 보이고 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오빠와 한 번만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아주머니와 저는 평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제 무리한 부탁에도 그분은 흔쾌히 응하셨답니다. 그렇게 성사된 만남에서 그 아가씨와 오빠는 다행히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만난 지 5달 만에 결혼식까지 초고속으로 올리고 말았으니까요.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던 건지 그 아가씨는 오빠에게 흠뻑 빠져서 모든 점이 다 좋다고 했어요. 옳게도 참 단점이 많은 우리 오빠가 뭐 그리 좋으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지 올케보다 8살이나 연상이지. 아니에요. 사람 성품도 좋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요. 게다가 저랑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신의 친오빠를 소개해주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남자를 저에게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성사된 결혼식의 신랑 신부는 참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라서 보는 저까지 흐뭇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빠의 결혼식에 동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분의 자제인데다가 저의 오빠니까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의아했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동서의 한마디에
오빠 결혼식에 취해 행복해진 제 기분마저 잡쳐버리고 말았죠. 형님네 집안도 참 희한해. 불편하게 하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여식이랑 사돈관계를 맺으시는 건 또 뭐람? 하긴 끼리끼리인 건가?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 딸과 시골 농부는 뭐 어울리기도 하겠네. 형님은 참 마음도 넓으세요. 나 같으면 동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자식이랑 사귀는 것부터 결사반대할 것 같은데. 뭐 축의금은 넉넉히 보냈으니까 제가 안 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동서는 사람을 볼 때 조건을 아주 요모조모 파악하고 급을 나누는 모양입니다. 그저 축하해주면 되는 일을 직업 하나 때문에 참석조차 안 하겠다니 정 떨어지는 인간이죠. 우리 친정 오빠나 옳게 될 사람까지 다 싸잡아 멸시하는 느낌이라 전 그런 동생에게 언젠가 되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되갚아주기는커녕 그런 동생에게 부탁할 상황이 생겨버렸지 뭐예요. 남편의 실수로 직장에 큰 손해를 끼쳐서 퇴사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금액의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나왔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한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우리 형편에 당장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부탁했고 그중 가장 경제적으로 넉넉한 둘째 서방님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온 거죠. 형님네는 고작 8천만 원도 없으세요? 아주버님 월급이 짜다는 것은 남편에게 들었지만 어떻게 그런 돈도 없어서 동생에게 빌리고 다니셔야 하고. 참, 신세가 안 되셨어요. 우리는 그 돈 없어도 별 상관없는 집이라지만 전 아무리 가족간이어도 돈 관계는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주버님 능력이 안 되시면 형님이라도 어떻게든 갚으셔야 한다고요. 평소에도 날 형님 취급 안 하던 둘째 동서가 앞으로 이 일로 얼마나 날 더 무시할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니까 절대 돈 떼어먹을 일은 없을 거라고 동서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직까지 한 남편도 있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어요. 왜 그때 나를 죽자고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해서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된 건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구상하는 사업이 대박 터지면 그값 8천 한 방에 갚을 테니까 재수 씨한테 걱정 말라고 해. 이렇게 천하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저라도 직장을 구해서 생활비도 벌고 빚도 갚을 수밖에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그 빚 때문에 저를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전화해서 대뜸 어이없는 요구도 했죠. 형님, 지금 어디세요? 나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일 있어? 곤란하군요. 제가 급한 용무가 생겨서 우리 애 픽업을 못 가거든요. 운전기사 보낼 테니까 형님이 그 차 타고 가서 유치원에서 우리 애 안전하게 집에 보내놓고 가사 도우미 아줌마랑 장도 봐주세요. 그 아줌마가 요즘 씀씀이가 커져서 감시가 꼭 필요하거든요. 내 돈 엉뚱한 데다 쓰는지 잘 보고 알려주세요. 동서,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에 있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 이번 달 원금 이자도 아직 입금이 안 되었던데. 아주버님 능력이 안 되면 형님이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회사에 겨우 조퇴를 내서 그녀가 시키는 일을 해드렸죠. 그날 저와 만난 동선의 운전기사에게 제 신세 한탄을 좀 했습니다. 제가 손아래 동서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네요. 남편이 사고 친 걸 수습한다고 제 신세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참. 우리 사모가 좀 위아래 없고 싸가지가 없긴 하죠. 유부녀가 돼서 젊은 골프 선생이랑 놀러 다닌다고 자기 애를 형님한테 맡기다니.
그분의 이야기로 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날 둘째 동서에 대한 비밀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둘째 동서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던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모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셨죠. 한편 조용하던 고향 마을에 골프장 건설 소식이 들리면서 온 동네가 골프장 입점을 환영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둘로 나뉘어 시끄러웠습니다. 동서들은 또 어디서 돈 냄새를 맡았는지 우리 친정 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니, 동서 둘이서 함께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대? 친정 거름 냄새까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다며 잘 안 왔잖아. 같이 온 거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올라왔어요. 하여튼 막내 동서도 하이에나처럼 돈 냄새 하나는 잘 맡는다니까. 형님, 저 뭐 좀 시원한 것 좀 주세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에어컨도 안 나오나 봐요. 더워. 우리 둘째 형님 눈치 없는 거 알아줘야 한다니까? 지금 큰 형님 댁 와서 왜 심부름이나 시켜요? 전 그런 손님 대접 안 해주셔도 되고요. 형님, 저랑 기니 친정집 땅 얘기 좀 하시죠? 얘가 왜 이래? 찬물도 위아래 있는 법. 형님은 나랑 먼저 같이 얘기하실 거라고. 형님네 친정 땅이 이번에 개발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는 사장님이 거기가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될 거라고 하니 제 말만 믿고 따르시면 되세요. 우리 친정도 부동산으로 일어난 집인 거 아시죠? 둘째 형님 친정 망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딨나요? 뭘 믿고 둘째 형님 말을 따르나요? 큰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번에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제가 돈 빌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둘째 형님보다야 제가 큰형님하고 더 가깝고 의지할 사이지. 안 그래요? 친정 논이 몇 평이나 되죠? 동서들 같은 강남 사람들이 왜 총구석에 관심 갖고 이 난리래? 돈 걱정 없기는요. 작은 형님 친정네 파산 직전인 거 모르세요?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사업 확장하고 무리하신다고 했어. 아주버님까지 얻은 대출은 무슨 수로 갚으실 건데요? 우리 남편 말로는 10억도 넘는다던데. 아니,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친정이 망했다고 누가 그래? 이런 걸 자금 경색이라고 한다고. 뭐 무식해서 경영을 알기나 해야 말을 섞지원. 형님, 저래서 수도권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끼리 대화해야 하는 법이라니까요. 알만한 대학 나온 우리끼리 땅에 대해 논의해보자니까요, 형님. 뭐? 또 내 앞에서 대학 타령이야? 나 지방대 나왔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진주 먹거리에 비싼 금장시계를 번쩍이는 두 여편네가 남의 땅을 놓고 서로 다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들, 참 어이없다. 다른 용건 없으면 이만 좀 가줄래? 나도 우리 친정 부모님도 그 땅 어쩔 생각 없으니까 괜히 자기들끼리 허물켜지 말고 나가들. 친정 땅 소식을 들은 동서들과 시모까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고 친한 척하려는 거죠 뭐. 그 와중에 전 추악한 사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올케 언니의 친정엄마, 즉 동선의 가사 도우미 분이 저에게 빨리 동선의 둘째네 집으로 와보라고 하셔서 전 바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창고에서 조용히 있어봐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테니. 이렇게 은밀히 저를 거실 계단 쪽 창고에 숨겨주셨고 이윽고 시끌시끌한 소리가 현관문부터 거실 쪽으로 이어졌어요. 어머님께서 큰형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친정 땅 팔고 받은 돈으로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말이죠. 멍청한 농부 집안이라서 땅 판 돈 몇십억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거라고요. 나도 그러고야 싶은데 그네가 저렇게 고집이 센 걸 어쩌겠냐. 장섭이 네가 장인 어른하고 마누라 좀 설득해봐라. 아, 몰라. 다들 꽉 막힌 양반들이라 농사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어쩌고 그딴 소리만 하시는 걸 뭐. 나도 사업 자금 때문에 그 토지 대금이 필요한데 우리끼리 리조트 회사 사람을 만나볼까요? 어떻게 사기쳐서 그 땅 넘겨받을 수 없는지? 그 방법도 좋겠네요. 형님은 지금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 득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거지년이 몸 팔아서 시집온 꼴인데 말이야. 넌 어쩌면 그리 비유를 찰떡같이 하니. 그 반반한 얼굴로 내 아들 꼬셔서 총것이 시집아 놓고 주제를 모르는구나 아주. 아이고 배야. 형님부터 어머니까지 어쩜 그리 말씀을 재미나게 하세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저를 조롱했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와 고향까지 멸시했어요. 이런 걸 보고 조리 돌림이라고 하나요? 내 남편까지 합세해서 모두 저렇게 우리 친정 땅을 못 뺏어서 안달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두거라. 지금 막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탄 줄도 모르고 낄낄대고 웃는 꼴이라니. 나중에 너희들 낯짝이 어떻게 바뀔지 내가 똑똑히 기억해두었다가 얘기해 주리라. 그들에 대한 분노로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창고 안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 뒤 제 다짐대로 동서들은 처참한 일을 당하고 제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진짜 큰형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사돈 어른이 그렇게 나한테 부탁하면서 땅 팔겠다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한다더니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시잖아요. 땅을 절대 못 내주겠다니 중간에서 우리만 망했잖아요. 리조트 회사가 우리 집까지 압류하겠다는데 일을 어쩌면 좋아? 둘째 형님 잠깐 비켜보라고. 내가 더 급하단 말이야. 우리 부부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게다가 전국에 우리 얼굴이 팔려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바로 큰형님 아니 저 촌년 때문에. 그들은 돈과 명의 모든 것을 잃고 수렁에 빠져서 호적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원망이나 퍼붓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겠죠. 도대체 석 달 사이에 동서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동선의 집 창고에서 나온 저는 복수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로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그들을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짜게 된 거죠. 명석한 우리 오빠와 아버지 덕에 그 계획은 바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저에게서 받아간 첫째 동서 전화번호로 연락해 이러셨대요. 아이고, 안녕하셔요. 우리 딸 통해서 그 동서분이 부동산에도 능하고 참 잘해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했시오. 내가 그 우리 땅 한 3,000평쯤 되는데 그걸 리조트에 팔라고. 그러니 그쪽에서 회사랑 중간다리 역할 좀 해주시오. 나는 여기랑만 얘기해서 땅 넘겨줄 테니까. 안 그래도 우리 친정 땅을 파는데 눈독 들이던 첫째 동서는 이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우리 친정 아빠는 일부러 어느라고 부동산도 잘 모르는 사람인 척 굴었다는군요. 여기에 넘어간 동서는 회사에는 평당 100에 우리 아빠에게는 평당 80에 얘기해서 그 차익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대요. 그녀는 바로 개발 리조트 회사 관계자를 만났고 스스로 계약서까지 쓴 모양이에요.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다가 이제 아빠가 계약서도 쓰고 서류도 넘겨줘야 할 타이밍에 돌변해 버린 거죠. 아니, 사돈어른, 저한테 모두 다 맡기고 땅 매도 추진해달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안 팔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짝이야말로 아주 웃긴 양반이네. 내 딸 동서라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시세보다 더 싸게 후려쳐서 뭘 떼어 먹으려던 모양이야. 이 동네에서 당신 얘기 다 돌았어. 난 그렇게 땅 못 파니까 없던 일로 하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먹으려던 거 없던 일로 하고 회사에서 받는 돈 다 드릴 테니 계약만 진행해 주세요. 안 그러시면 저만 날벼락 맞는다고요. 그렇지만 친정 아빠가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상황인데 동서 말을 들어줄 턱이 있나요?
졸지의 첫째 동서는 회사의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친정아빠 마음 돌려달라고 사정했겠어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땅 회사에 넘기지 않으면 제가 미리 받은 수고비뿐 아니라 위약금으로 3억이나 줘야 한다니까요? 가뜩이나 친정 가세도 기울고 남편까지 사업 빚진마당에 제가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땅 좀 팔라고 아버님 좀 설득해주세요. 나는 촌년이고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농사짓는 사람이라 동서 농간에 넘어가겠다 생각한 모양이네. 너네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우리.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사기칠 궁리만 하니 제꾀에 제가 넘어가지. 나도 우리 아빠도 마음 바뀌지 않으니까 동서가 알아서 해. 이렇게 첫째 동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럼 둘째 동서네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요? 평소 사람들에게 각박하게 굴더니 그 집에서 일하던 분들 통해서 그 집의 은밀한 사정을 모두 듣게 되었어요. 둘째 동서만 골프 꽂히니 나이트에서 만난 청년인이 바람피고 다닌 줄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서방님은 더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성형외과 의사로 방송 출연도 한 유명인인데 병원 환자 중 몇몇과 성적 관계를 맺고 있더군요. 이렇게 부부가 쌍으로 바람피고 다니는 것을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거나 서방님이 출연하는 방송사 게시판과 병원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맞바람 의사 부부로 둘째 동선에는 진짜 유명해지고 말았죠. 이 스캔들로 서방님은 방송에서 잘려 성형외과에도 큰 타격을 입었고 두 사람은 서로 탓만하며 싸우다가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동서 둘은 저를 조롱한 대가를 비싼 인생 수업료 내고 치르고 만 거죠. 지금 제 앞에 와서 악을 쓰고 후회해본들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꼴도 보기 싫은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어차피 능력도 없고 내 아들의 혈육상 아버지라는 점 빼고는 도무지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니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와 헤어진 뒤 생활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받은 돈 1억 1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아이와 살 제대로 된 집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뒷바라지하면서 회사 다니는 생활에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정 오빠는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함께 고향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아버지 아지는 축산업을 변경해서 유제품 가공까지 해보려고 하거든. 시골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사업 확장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함께 일할 젊은이가 부족해. 너는 컴퓨터도 잘하고 쇼핑몰 해본 경력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전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금방 결정하고 말았어요. 집과 직장을 정리한 뒤 곧바로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죠. 올케는 살고 있는 집의 2층을 통으로 우리에게 내주었습니다. 저도 같이 살면 언니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해주셔도 되나요? 어머, 시누이가 그런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해요. 우리 부부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야? 바로 아가씨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층이 분리되어서 우리는 불편한 거 하나 없네요. 우리 조카랑 아가씨랑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괜히 올케 눈치가 보였는데 진심으로 절 환대해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 전 고향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친정 농가 사업을 함께하니 월급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니 만족해요.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소비자의 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취지도 좋고 수입도 늘고 일석이조예요. 도시에서 학원 뺑뺑이에 아이들과 뛰놀 기회 없던 우리 아이도 시골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 학년에는 다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둘이 절친돼서 맨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우리 집에 와서 책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가끔 아빠가 보고 싶긴 한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 다.
그러고 보니 이혼한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 혜정이가 얼마 전에 놀러와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장섭이랑 그 집안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장섭이 걔 요즘 우리 동창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더라. 자기 사업 새로 할 건데 투자하라고. 말이 투자지. 한마디로 돈 꾸러 다니고 있는 거지 뭐. 근데 걔가 공부를 잘했냐? 책임감이 있냐? 쭉정이 같은 놈인 거 모르는 동창생들 없으니 다들 연락 피하고 있단다. 아휴, 그냥 얌전히 직장이나 다니지. 사업은 무슨 사업? 걔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구나. 장섭이는 인간 말종이라 앞으로도 철 안 들 것 같아. 심지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돈 꿔달라고 했어. 낯짝도 두껍지. 제 전부인의 절친이 나한테 말이야. 그리고 너희 시모 아프시다더라. 지금 병원에 계신데. 아마 아들 둘이 다 망하는 난리 겪고 쓰러진 뒤로 뇌경색이 온 것 같다는데. 그런데 말이다. 그 집 며느리들, 너희 동서들 말이야. 누구 하나 시어머니 돌보겠다는 사람 없고 늙은 시아버지 혼자 병실 지키고 병원비도 없어서 장섭이는 그게 또 걱정이라 하더라고. 걔 마지막에 네 소식 물어보더라. 그 인간이 왜? 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 넌 이혼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애도 학교 잘 다니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내니까 네가 그 인생에서 빠져주는 게 도움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너희 친정집 농사 대박 나서 돈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괜히 돈 달라고 너한테 찾아올까 봐서. 잘했어. 걔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매달 정해진 날 우리 애랑 만나서 잘 대해주고 잘 놀아주기만 하면 돼. 양육비니 뭐 다른 아비 노릇은 기대도 안 한다고. 그나저나 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병까지 얻으시고 아버님까지 다 고생이네. 강남 출신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면 뭐해. 이럴 때 도움되는 자식 하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말이다. 사람 일이 참 우습고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니? 시골 출신이라고 멸시하던 첫째 며느리는 이혼하고 날개 달듯 더 잘 나가는데 자기들이 그때 너한테 잘해주었으면 지금 병원에서 네 간호받고 있지 않겠어? 맞아. 괜한 책임감과 동정심이 있어서 아프신 시부모님 몰라라 할 사람이 못 되니까 나는. 도리어 그때 그 집 사람들 민낯보고 이혼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야. 안 그러니? 그래, 맞아. 그저 우울한 이혼녀 신세가 아니라 혹되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싱글맘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만약 남편과 시댁 동서들 때문에 열받을 때 여기 유튜브를 일찍 알았다면 제 하소연도 하면서 속도 풀리고 좋았을 텐데 다소 늦게 알게 되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제 인생이 이렇게 활짝 피고 나서 당당한 지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 농산물 믿고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피땀 흘려가며 자식처럼 키우고 있으니까 드실 때 제 회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을 도우러 전 이만 나가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들꽃처럼 아름다운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살면서 예쁜 외모로 참 많은 이득을 보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여자가 예쁘면 고시 삼관왕이랑 다름없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여자도 능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그만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젊었을 적에는 더욱더 그랬죠. 동네에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몰래 선물을 놓고 가는 애들도 있었고 등교를 할 때면 정말 시간 차이만 두고 두세 명이 한꺼번에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예쁘다는 것을요. 특히 어머니가 제 얼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워낙 귀찮음이 많은지라 이것저것 챙겨 바르기 어려워하는 편인데 제가 가끔 세수를 한 뒤
로션을 한번 안 바를라 치면 어머니가 불이 나게 와서는 너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아무리 얼굴 예뻐도 오래 못 가. 어릴 적부터 관리해줘야 하는 거야. 라며 저 대신 얼굴에 로션 스킨을 바르는 것도 모자라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둔 팩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제 외모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지금도 주름 없이 탱탱한 피부라 젊을 적 미모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윤영이는 진짜 예쁜 것 같아. 나 우리 학교에서 윤영이만큼 예쁜 애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예쁜 애들이 있긴 했지만 윤영이 보면 걔네들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대학에 가서도 제 외모에 대한 찬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꽤 털털하고 성격이 좋은 편이었기에 같은 여자인 친구들도 거리낌 없이 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자애들도 예쁘다고 할 정도였으니 남자애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소문처럼 들려오는 학과 외모 순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제가 1위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학과는 물론이고 교양 과목같이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수업에서 또 저를 우연찮게 본 타 학과 학생들이 쟤 누구냐? 어느 학과 몇 학번이냐? 이런 식으로 캐묻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 않고 애인을 사귀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모로 눈에 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쪽으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감안해야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인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는데 그 뒤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소문도 돌았습니다. 제가 걔지? 그 미인대회. 쟤 맞아. 진짜 얼굴은 엄청 이쁜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원래 이쁜 애들이 원래 더 그러잖아. 아무튼 제 인사는 받아주지 말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매주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가진다. 혹은 일부러 돈 많은 남자만 골라서 만난 뒤 온갖 선물을 다 받아내고서 바로 차버린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애초에 연애 자체를 그리 많이 하지도 않았고 연애를 할 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도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친구이기만 하더라도 일단 이성이라면 굳이 단둘이 만나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제 성격을 알고 있기에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화내주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친구들보다는 소문에 휩싸여서 색안경을 낀 채 저를 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다. 윤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 너무 힘들어. 다들 날 보는 시선이 공격적이고 편견만 가지고 보니까 조별 과제를 하려 해도 끼워주질 않아.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바람에 한동안은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친구가 겨우 말려줘서 자퇴서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은 늘 자퇴 언저리에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남자를 만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호감을 표시해도 대학교 때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시기가 생각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혹시나 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돌아도 전혀 믿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면서 결국 연애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의도치 않은 솔로 생활을 꽤 오래 이어갔죠. 윤영 씨,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네? 소개팅이요?
나 아는 사람인데 성격도 괜찮고 무엇보다 돈이 정말 많아.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까 하다 윤영 씨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남자라도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직장 생활에서 알게 된 제 상사분이 제의한 소개팅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소개팅 제의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한 번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학교 때의 충격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서 누구를 만난다는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그때 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희미해졌죠. 그러던 중에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상사분이 소개팅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29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즉 21살 이후로 변변찮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지금 정도면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소개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윤영 씨,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김지훈이라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 하기 전에 상사로부터 대충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엄청 잘 살고 본인도 사업가라서 현재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상사분이 그냥 조금 오버를 보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 왜 100억 원대 재력가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몰고 다니는 차만 해도 거의 수억 원대에 호가하는 스포츠카였죠. 심지어 대화를 하다 알게 된 건데 그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적당히 전문직이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수준에 속했다면 저도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산만 100억 원이 넘는 사람은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이랑은 급자차가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저한테 지훈 씨는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훈 씨라면 분명 더 현명하고 좋은 여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애프터 신청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연락을 끊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등등 저에게 만남을 애걸복걸했습니다. 누구한테 매달리기는커녕 자신한테 매달리는 여자들이 수십 명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심 기분은 나쁘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진짜로 또 한 번 만남을 가지는 것은 별개였기에 한 달 정도는 그냥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고민만 해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길래 그래,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하고서 데이트 날짜를 잡았죠. 윤영 씨, 이거 저 만나주셔서 주는 선물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이거 명품백 아니에요? 너무 비싼 선물인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받기엔 좀 부담스러운 액수의 선물이에요. 남자는 저를 꼬시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글쎄, 두 번째 데이트 때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쥐어주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날 가방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장이 있다면서 그 별장까지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껏 연애를 몇 번 해왔지만 늘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만 만나왔던지라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접받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이 많은 연상의 남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금전적으로 하나 걱정될 거 없는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남자 찾는구나 싶더라고요. 데이트를 마음먹은 것은 첫 번째가 어려웠지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물이기도 했고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저한테 애정을 갈구하는 남자도 마음에 들었어서 두 번째 만남 이후로는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자는 아마 기꺼이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왔을 거예요. 당시 남자와 연애하면서 받았던 선물만 해도 억 단위는 우스울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남자가 준 선물에는 명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 가상화폐 열풍이 식긴 했지만 아마 나중에 가면은 지금보다 값어치가 훨씬 오를 거예요. 내가 몇 개 줄 테니까 이거 꼭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죠. 3, 4년 전 비트코인 열풍이 잠깐 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가격이 폭락해 300만 원 정도 할 시기였었죠. 그리고 당시 남자가 저한테 비트코인을 10개를 줬었죠. 그때 돈으로도 3천만 원어치나 했기 때문에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IT 계열 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쪽에 정보력이 있는 편이었는데 저야 그런 쪽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주니까 받았지 사실상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가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만큼 남자에게 엄청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까지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매너가 좋았어요. 저에게 말도 쉽사리 놓지 않고 언제나 절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도 좋았어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윤영 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절대 가벼운 마음 아닙니다. 당장 결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이 정도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뭐 사실 남자가 저를 꼬시려고 이것저것 선물해 줄 때부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말은 당장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끔 데이트를 하다가 사이 좋아 보이는 가족을 보면 저랑 윤영 씨도 언젠가는 저런 가정을 이루겠죠? 라며 은근슬쩍 저와의 결혼을 한 번도 못 받는다던가 그런 류의 말들을 많이 했죠. 정말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랑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결혼하면 어쨌든 정으로 살게 될 건데 그리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그게 부부 생활인 줄 알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리 사셨으니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저한테 과분하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부모님은 제가 이 정도의 남자를 만난다고 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죠. 특히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은 남자 찾기 힘들다. 이왕 사귀게 된 거 빨리 이야기해서 결혼까지 하렴.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찬성한다. 지금이야 여자가 30 넘어서 결혼을 해도 그렇게 늦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저 때는 아직 30 넘어서까지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저한테 좋은 상대가 생기니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을 이야기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소원대로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혀 반대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간다니까 그 전날부터 갈비찜이며 해물탕이며
온갖 요리들을 다 준비해서는 다음 날 정말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밥을 차리며 우리 윤영이 잘 부탁해요 라고 인사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편도 아니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남보다 나은 점은 얼굴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남편처럼 잘 사는 집의 부모님이면 제가 그렇게 며느리로서 탐탁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 예상은 들어맞았죠. 누가 봐도 좋은 집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우아한 사모님 같은 이미지의 시어머니. 그리고 누군가의 발밑에 있기보다는 누군가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시아버지. 원래대로였으면 저랑 한평생 연관도 한 번 없을 법한 분들이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지? 저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나왔습니다. 뭐? 지방대?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란 말이야? 여보, 요즘 애들 다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는 가지 않아요? 돈 주고도 대학 간다던데. 아이고, 참. 그러면 저 부모님은 뭘 하시나?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이시고 아버진 공무원이세요. 아이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한숨을 쉬더군요.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던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그다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학벌이 엄청 좋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정말 눈에 띄게 안 좋아진 표정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충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윤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만큼은 꼭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나마 남자가 제 편을 들어주며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죠.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라 제 면전에선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슬쩍 전해 듣기로는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허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매달렸고 저도 몇 차례 더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덕에 간신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는 60평형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는 남편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보고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가정부도 고용을 했고 매주 주말이면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괜찮은 거 있으면 사라며 명품 쇼핑을 해주기도 했죠. 친구들을 만날 때면 정말 남자 잘 만났다면서 완전 사모님이 된 저를 부러워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야, 좋겠다, 윤영아. 나는 매일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 듣고 일에 치여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은데 너는 매일 쇼핑에 가정부에 이래서 남자 잘 만나야 되는구나 싶다. 다시 태어나면 너로 태어날랜다. 친구들의 칭찬은 솔직히 듣기 좋았어요. 절 부러워한다는데 싫을 사람 누가 있나요? 하지만 결혼 생활 3개월이 지나자 이 모든 행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가 늦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은 일찍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처럼 집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같은 처지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애걸복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순간 얼굴만 같은 다른 사람일 거란 착각이 들 정도로요. 진짜 매일같이 욕을 안 들은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다고 욕을 하고 나가면 나간다고 욕을 했죠. 아니, 밖에서 돈 쓰는 것 좀 그만해. 저번 달에 이 비슷한 구두 사지 않았어? 내가 돈 주면 돈 주는 대로 그걸 다 쓰면 어떡해?
다 쓰다니. 아니에요. 저번에 당신이 준 돈의 반도 쓰지 않았고, 이번에 산 선물은 친구 선물로 산 거라고요. 그놈의 친구 이야기 그만 좀 해. 듣기 싫으니까. 친구 선물이든 뭐든 간에 돈 아껴 써. 남편이 돈 벌어오면 고마울 줄 알고 한 푼 한 푼 아껴 쓰려야지. 어디 돈을 물 쓰듯 쓰려 해? 어떻게든 좋은 말로 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안 내게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온 것도 아닌 제정신인 상황에서 저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주 있던 명품 쇼핑은 당연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깟 명품 안 받아도 되니까 가능하다면 제발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는커녕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지금 쓰면서도 제정신을 붙잡기가 힘이 드는데요. 어느 날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늦게 오신 날이어서 먼저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 제 것이 아닌 여자 구두가 신발장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저와 남편이 사용하는 침실에 떡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함을 했는지. 누구세요? 아, 저 지훈 오빠 여자친구인데. 아내분이시구나?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피곤해서 잠깐 누웠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나갈 거예요. 아, 근데 언니, 저 화장대 좀 써도 되죠? 나가야 하는데 거울이 없어서요. 이보세요. 여자친구요? 모르셨어요?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저 잠깐 쉬러 온 거니까 화장대만 쓰고 나갈게요. 편하게 있으세요.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인간이 미쳤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당장 들어오라 한 뒤 따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자를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지금껏 당신 비위 다 맞춰주면서 살았잖아. 근데 하다 못해 이제 불륜녀까지 데려와? 당신 내가 우습게 보이니?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걸로 화를 내는 제가 이상하다면서 당신이 지금 누구 돈으로 여기 사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여자 몇 명 만날 수도 있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나랑 결혼했어? 라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인간 그 이하였을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저를 본인과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주제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친구들 중에서 당연히 같은 여자가 아닌 이성 친구도 있었는데 이성 친구나 한번 만나면 남편은 득달같이 저한테 와서는 당신 지금 바람 피는 거지? 어? 저 새끼랑 뭐라도 한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저 새끼 집으로 데려온 적 있어? 없어? 라며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인 뒤로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하나만 와도 저 대신 낚아채서 전화를 받고는 그 대상이 제 친구인지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저는 핸드폰 잠금을 걸어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라도 걸어두면 당신 또 어떤 놈이랑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진짜 의처증 말기 환자처럼 구는데 제가 그걸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조건 좋고 서로 이득일 것 같아 결혼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아무래도 당신이랑 더는 살 수 없어. 이혼? 무슨 소리야. 이혼은 싫어 안 돼.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난 못 버텨. 이대로는 못 살아. 부모님께도 오늘 말씀드릴 거야. 당연히 저도 그런 남자랑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했죠. 근데 그렇게 저랑 사는 게 싫다는 것처럼 굴면서도 이혼은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이혼 얘기만 꺼내면 오히려 자기가 더 나서서 화를 내거나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랑 얘기를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 몇 달간은 너무도 잘해주더군요. 당신 이거 갖고 싶다 했지? 내가 오다가 백화점에서 사왔어. 얼른 입어봐. 당신, 나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왜 내 거 사왔어? 당신 거나 사오지.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게 좋아. 얼른 입어봐. 그리고 이번 주에 친구들 만난다고 했지? 좋은 호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 내가 호텔이랑 뷔페 예약해둘게. 알겠지? 돈 생각하지 말고 펑펑 쓰다 와. 저는 남편의 이런 행각을 보면서 우스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절 붙잡겠다고 갖은 아양을 떠는 꼴이란 참 카메라로 찍어뒀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도 그게 여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당연히 변할 리 없었고 제가 안 되겠다고 이혼하자 하면 남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에게로 달려가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다 바꿔주질 않나. 저희 아빠 골프 레슨을 등록해주질 않나. 부모님은 남편이 이러면 속사정도 모르고 장서방이 잘해줘 좋다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딸내미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부모님께는 차마 이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진 제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만 아는 분이신데 얼마나 실망하실까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남편 돈으로 행복하신 아버지 얼굴을 보니 마음이 그리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언젠간 말해야지, 말씀드리고 이혼해야지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여자친구라 했던 그 여자가 초인종도 아닌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황당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싱긋 웃으며 언니,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저 소변 보고 얘기해요. 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때부터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죠. 거기다 그 여잔 한술 더 떠서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언니, 혹시 밥 남은 거 있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서요. 가정부 아줌마가 안 보이니 언니가 좀 차려주면 안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마치 저를 사실상 가정부 취급하는 거였어요. 이봐요. 이름이 뭐예요? 네? 네 이름이 뭐냐고요? 저 임정이라고 하는데요. 왜요?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이 알기나 해요? 어디서 언니 거리면서 나한테 붙으려 하는 거야? 여기 엄연히 내 집이야. 나는 그 사람 안에 있고. 언니 화내니까 무섭다. 나는 오빠가 언니랑 친하게 지내도 된다고 하길래 그러는 건데 뭘 그리 화내요? 언니 미인대회도 나갔다면서요. 보면 알겠지만 나도 한 외모해요. 우리 예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요. 맞다. 그리고 언니. 이 집은 엄연히 말하면 언니 집이 아니고 오빠 집이죠. 그 상간녀는 정말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이 집이 오빠 집이니 자기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며 제가 나가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냉장고를 열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결국 저는 온 힘을 다해 상간녀를 끌어내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는 자격이 있는 자신이 왜 나가야 하냐며 버텨왔고 저와 그 여자 사이엔 몸싸움까지 일어나 팔이며 다리며 온갖 곳에 상처를 입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이럴 거면 왜 대체 나랑 살려는 거냐고
이혼 얘기를 또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걔가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애인지 몰랐다며 관계를 싹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관계 정리는 개뿔. 남편은 그 애를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핸드폰 들춰보면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와 있고 심지어 주차장에서 그 여자를 마주치기도 했으니까요. 집에만 안 올 뿐이지 남편의 바람 행각은 계속되었죠. 한마디로 남편은 상식 이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앞에선 절대 바람 안 피는 척 착한 남편인 척 구는데 그 가면이 언젠가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죠. 남편은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 소시오패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고 양심과 도덕성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괴물과 사니 저도 제정신일 리 없었어요. 매일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고 하루에도 가슴이 괜히 떨려 항불안제를 몇 알씩 먹지 않으면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요하게도 각방은 쓰기 싫다고 저랑 한방 쓰기를 요구했는데 밤에 가만히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떨 땐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네 집으로 가출을 했어요. 전날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얼굴을 마주치면 제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 것 같아 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그저 제가 놀러 온 줄로만 알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곤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새 폭삭 사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순간 눈물이 팍 터지고 말았어요. 당시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친구였기에 남편과 결혼하고 딱 2달 지나서 갑자기 사람이 완전 바뀐 것처럼 굴더라. 지금은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질 않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온 거라고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니, 언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윤영이. 이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이러고 있다. 내가 정말 등신 같아. 왜 이러고 사는 건지. 친구에게 말하면서도 제 신세가 비참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놀라면서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고 제가 원할 때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덕분에 며칠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적으로 평안해지더라고요. 전화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설이 오기는 했지만 그런 거야 그냥 안 보고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영아, 강서방이 어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자 남편은 저희 친정댁으로 간 모양입니다. 차라리 그냥 단순히 가서 저를 찾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정 부모님 멱살을 잡으면서 딸내미 어디다 숨겼냐며 온갖 쌍욕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가 남편에게 연애할 때처럼 사랑받으면서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남편의 폐악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제가 그저 도망만 다닐 수도 없었고 화가 너무 나서 당장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당신 우리 부모님 멱살 잡았다며 돌았니? 저는 남편의 뺨을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간 감정적으로 쌓여오기도 했고 속상해하신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니 안에서부터 열이 올라왔습니다. 넌 나랑 이혼이야. 이제 끝이야. 그래, 조건 좋지. 근데 넌 사람이 안 됐어.
사람 아닌 놈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당신 장모 장인어른 되는 사람 멱살을 붙잡아? 날 만만히 대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부모님까지 그렇게 대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이 기집애가 미쳤나? 얼굴 반반해서 여태껏 끼고 살아준 게 누군데 사람이 안 됐다고? 네가 뭔데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해? 지방대 졸업에 변변찮은 회사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감지덕지지. 네가 나 아니면 누구랑 결혼했을 것 같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호화로운 집? 가정부? 카드? 다 필요 없고 반지하에서 살더라도 당신이랑 살지만 않았으면 행복했을 거다.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도 안 돼. 그러니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라. 그 불륜녀랑 지지고 볶고 살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시고. 뭐라고? 이게 너 어디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제가 심하게 나가자 급기야 남편은 제 멱살도 붙잡더라고요. 전 바둥거리다가 바로 남편을 밀쳐내고 변호사 선임까지 알아봐 놓았다며 이혼 소송까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남편은 그러면 이혼을 해주겠다며 대신 자기한테 위자료 한 푼도 안 받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바람핀 거 모조리 소송 걸어서 돈 받아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간 가만히 바보처럼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상간녀와 바람핀 증거들을 모조리 수집해놓고 있었거든요. 둘이 호텔 들어간 내역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긁어 모으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그 인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그 바보 천치는 증거들을 앞에 내놓자 흥분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제가 독하다나 뭐라나? 무슨 말이든 듣기엔 좋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제 승리였고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 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정말 자유롭게 놀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학을 떼던 친구들과도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결혼을 하게 될 때만 해도 그런 생활이 그리워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 죽어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게다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이 되었을 무렵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귈 당시 이래저래 남편 인맥이랑 친해진 적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보니까 남편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거기서 차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놀라기도 했지만 어쩌면 하늘의 벌을 이제야 받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였죠. 솔직히 이혼하고서도 이 사람이 날 해코지하면 어쩌나 걱정하곤 했는데 이제야 정말 완벽히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에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시달림당한 보상이라도 오는 건지 남편이 죽고 나서 우연히 뉴스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과 연애 당시에 제가 받았던 10개의 비트코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는 위자료 하나 안 받고 이혼했지만 그 비트코인이 받을 당시 가격만 된다고 해도 나름대로 위자료의 역할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비트코인을 사서 넣어준 거래소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보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나자빠질 뻔했어요. 분명 남편한테 받았을 당시만 해도 개당 300만 원, 총 3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제가 봤을 당시에는 총 값어치가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3천만 원이 7억 원이 돼 있을 줄은 믿기지가 않아서 뺨도 때리고 혹시나 오류일까봐 수십 번 새로 고침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7억이란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날 집에서 춤추면서 밤새 강아지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다 불러서 밤새 술까지 사줬어요. 결혼 당시에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기에 저 자체는 그렇게 생활력도 없었고 저희 집도 아주 부자가 아니었던 데다가 당시 부모님은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던 관계로 진짜 한 푼 한 푼이 아쉬웠는데 그 7억으로 빚 갚는 건 물론이고 제 차, 부모님 차 싹 다 한 대씩 사기까지 했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행복보다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혹시 더 오를까봐 다 빼진 않고 일부는 남겨두었는데 진짜 요즘만큼 살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돈 얻을 거여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확천금에 매달려서는 안 되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언젠간 좋은 날 온다는 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는데 전 이제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 사연 들으시고 혹여나 남편 문제로 골머리 썩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편 바람피는 문제는 저처럼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시고 단칼에 잘라내세요. 저는 당시 남편이 거머리처럼 달라붙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부디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평생 한 남자와 살아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 남자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 사연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